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오랜만에 일본사 개념 정리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일본사 개념 정리 아홉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일본사 개념 정리 시간에 1895년 상황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895년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 전쟁을 종결을 하게 되죠. 일본이 청나라를 꺾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랴오뚱반도, 타이완, 그리고 펑후 열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뒷이야기 진행해 볼 텐데요.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먹으면서부터 일본의 역사가 급격히 러시아와 얽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스토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 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는요, 제국주의 확장 정책을 동아시아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열차를 만들고 동아시아에 러시아가 관심을 기울이고 진출을 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한테 바짝 쫄게 됩니다. 러시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서양 열강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모처럼 아시아에서 좀 서양 흉내 좀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자기네 힘을 좀 뻗쳐보려고 하는데, 이 서양 열강, 특히 러시아가 너무 과감하게 동방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러시아한테 바짝 쫄았던 어떤 그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1891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몇 년 전이었는데, 이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요,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1891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열차 기공식이 열려요. 이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려고 니콜라이 2세가 이렇게 배 타고 오다가 일본에 먼저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일본에서 니콜라이 2세를 경호하는 이 경호원이 니콜라이 2세한테 칼부림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오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 직후에 오스 사건을 따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스 사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 황제한테 일본 경호원이 칼부림을 한 바람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싹싹 밀고 난리를 쳤던, 일본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그 쫄아 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사례가 이제 오스 사건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은 그렇게 이제 무마가 되고 넘어가기는 했으나 일본이 러시아한테 설설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러시아한테 일본이 본격적인 간섭을 당하게 돼요. 이게 1895년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막 진출하고 만주에 막 철도 연결하고 하는데 이러고 싶은데 일본이 랴오뚱반도 먹은 거,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 몹시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들고 이거를 만주에 철도를 연결하여 랴오뚱반도의 위승까지 연결하려는 아주 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일본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또 꼬셔요. 끌어들이는데 이게 프랑스와 독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산둥반도 쪽에 진출해서 청나라 안에서 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이렇게 청나라 꺾고 과감하게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하게 되자 프랑스, 독일도 불쾌했었습니다. 이래서 러시아의 주도 속에서 프랑스, 독일이 함께하여 일본에게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 간섭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랴오뚱반도 뱉어내 이건데 근데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이 일본을 뭐 공격하고 뭐 전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교 문서를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서 한 장에 일본이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랴오뚱반도를 뱉어내게 되는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 4월 17일이었는데 삼국 간섭이 바로 6일 후에요. 4월 23일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바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겁니다. 일본은 이 삼국을 상대할 당시 힘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5월 5일에 이 삼국에게 이제 통보를 합니다. 랴오뚱반도 뱉어낼게요.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뱉어내는데 사실 근데 일본이요. 청나라한테 이 랴오뚱반도 돌려줄 때 공짜는 없습니다. 일본은 11월에 청나라와 이 랴오뚱반도 반환 협약을 맺는데요. 랴오뚱반도 돌려줄 테니 돈 내놔 이런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일본이 받아 챙기게 돼요. 청나라 입장에서 이거 참 골 때리는 거죠. 자기 땅 자기가 받는데 돈을 내고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일본은 이거죠. 니네가 우리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건데 내가 내 거 너 주는 거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해서 청나라가 랴오뚱반도를 돈 내고 배상금 주고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습니다. 자,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배상금으로 일본이 뭐 하냐면 군비 확장을 합니다. 러시아 치려고. 자, 러시아는요. 자기네가 간섭을 해서 일본이 랴오뚱반도 뱉어냈는데 그 결과 일본은 군비 확장을 할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일본 뒤끝 있거든요. 칼 갑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이때 받은 자금으로 군대 키우고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바로 러시아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본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함께 맞설 친구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래서 1902년 영일 동맹이 형성이 되는데요.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경쟁 관계였고 특히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이렇게 과감하게 진출하는 게 영국 입장에서 몹시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또 이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 청나라 안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 중국에서 영국이 먹고 싶은 이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을 막아야 됩니다. 견제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적인 강국, 서양 열강 하나와 손잡고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장차 중국, 한국에 자기네 세력을 확장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아내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래서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1902년 영일동맹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그런 친구가 생겼네요. 일본이 이렇게 또 영국과 손을 잡자 러시아도 이에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03년 러시아와 일본이 교섭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서 서로 좀 이렇게 이 아시아에 특히 만주를 두고 경쟁하는 이 모습에서 좀 접점을 찾아보려고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요. 러시아는요, 한반도 북부,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립지역으로 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일본은 만주를 개방해달라. 러시아가 이 만주와 한반도를 우리 일본과 분할을 해서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는 건 몹시 안 될 일입니다. 결국 이 교섭은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1904년 2월 8일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리순과 인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의 시작이었죠. 일본의 기습 선제 공격이었고 일본군은 마산, 원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러시아의 주력 부대들은 다 저기 유럽, 서양 쪽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선 그 유럽에 있는 군인들이 빨리 와야 돼요. 이때 러시아가 동원하는 건 발트 함대였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발트 함대를 이제 이쪽으로, 일본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발트 함대가 출발을 하는데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어쨌든 발트 함대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러시아가 발트 함대를 출발시켰을 때 일본은 이 아시아 쪽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그 군인들, 아시아 쪽에 있는 군인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러일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 러일 전쟁이 리순,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일본이 차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강제로 맺은 것이 한일의정서라는 것입니다. 1904년 2월 23일에 체결이 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전략적 요충지, 대한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이걸 일본이 강요하여 체결을 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일본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러일 전쟁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 1904년 8월 22일에는요, 일본이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이 고문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을 해서 한국의 정치를 간섭하는 이런 일을 벌여놓습니다. 러일 전쟁 벌여놓고 러시아 군대 오는 과정에서 또 러일 전쟁 여기서 수행하면서 한국에다가 대한제국에다가 이런저런 작업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05년이 됩니다. 1905년 2월 20 날에는요, 펑텐 전투 또는 봉천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이 봉천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 펑텐이고요. 오늘날의 선양 지방인데 거기에서 만주 지역이죠. 거기에서 봉천 전투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러일 전쟁 중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이 러시아 군대를 박살을 내요. 러시아가 대패를 하게 되면서 전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승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 1905년 2월 22일 날에는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합니다. 시마네현으로 자기네가 은근슬쩍 편입을 해버려요. 이게 1905년 시마네현 고시라는 건데, 자,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편입을 하는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났냐면요, 지금 이 발트 함대가 대한해협, 우리나라 동해바다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동해바다에서는 이 러시아 함대를 관측할 만한 망루를 설치할 곳이 없어요. 동해바다에 딸랑,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는데 망루를 설치하려면 독도라도 일본이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이거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달 후 1905년 5월 드디어 발트 함대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발트 함대가요, 사실 훨씬 빨리 왔어야 정상인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아요. 당시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요, 이 러시아 발트 함대가 돌아다니는 것을 방해를 해요. 수에즈 운하 통과도 당연히 안 시켜주죠. 그래서 이 발트 함대가 아프리카 서부를 삥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인도양 거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온 것인데요. 이러니 긴 항해 동안 또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식량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인도양 거쳐서 오면서 엄청난 또 더위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더위, 긴 항해,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그 음식, 이래서 사기가 떨어진 채 여기 나타났는데, 그런데 발탐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오는 동안 일본은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함을 잘 만들고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요, 발탐대가 여기서 일본군에게 박살나게 됩니다. 이걸 동해해전 또는 스시마 해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발트 함대가 대략 한 38척쯤 됐는데 그 중에 34척 정도가 납포가 되거나 부서지거나 침몰하거나 이랬다라고 합니다. 완전 대패였죠, 러시아에. 자, 이렇게 승기를 잡은 일본, 이제 외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 총리 대신 가스라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랑 밀약을 맺은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본이 미국에게 이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해 줄 테니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우리 일본한테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필리핀은 우리 미국 것, 이거 일본이 확인해 준 것이고,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배권 우리 미국이 일본에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일본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의 밀약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달인 1905년 8월 달에 2차 영일동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영국아, 인도의 지배권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국에게 인정해 줄 테니 한반도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영국이 오케이, 인도는 뭐 우리 거, 자, 한반도의 지배권 우리가 일본에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강대국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아가는 그런 작업이 발생을 한 겁니다. 1905년 8월 달에 이걸 2차 영일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전에 1902년에 이미 영일동맹이 1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2차 영일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이런 일을 왜 하냐면요, 과거 10년 전에 일본이 청나라 깨고 한반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뭐 좀 진출하려고 했는데, 랴오뚱반도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국제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국제강대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뱉어내 이래서 랴오뚱반도 뱉어냈잖아요. 이게 일본에게 경험이 됐던 겁니다.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땅덩어리를 얻어도 국제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꺾고 한반도 진출할 건데, 이거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가야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905년 9월 달에는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맺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를 힘으로 꺾고 한반도의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아내는 것이죠. 자,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이 포츠머스 조약에는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요. 사할린 섬의 일부, 그러니까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을 일본이 확보한다. 그리고 만주의 창춘 이남의 철도, 우리가 흔히 남만주 철도라고 하는데, 이거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 일본이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죠. 지금 이제 세계사, 일본사 중심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땅 두고 이 열강들이 그래 이거 일본 너 먹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낼름 먹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가슴 아픈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뭐 일본사 보는 거니까 을사늑약은 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그리고 이 통감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 뺏어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것이 이제 을사늑약이었습니다. 1905년 11월에 체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종이 도장도 찍지 않았고 일본의 강요에 의한 억압적인,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조약인데, 이건 조약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늑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06년이 되면요, 지금 이 러일 전쟁과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가스라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스라 내각에서 이 가스라가 앞에 그 가스라 테프트 밀리학에 나왔던 그 가스라 다로 그 인물인데요. 이때 1906년에 이들이 왜 총사퇴를 하게 되냐면요,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히비야 폭동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일어나냐면요,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는데, 분명 일본이 전승국이고 러시아가 패전국인데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해요. 뭐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뭐 사할린 이남, 뭐 그다음에 뭐 만주 철도 이렇게 얻어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금, 돈을 얻어내지 못하거든요. 그 전에 전쟁을 하면 이렇게 배상금을 얻어내는 게 관례였는데, 이걸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히비야 폭동인데, 이 폭동의 여파로 1906년 가스라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러한 일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1907년이 됩니다. 1907년에는요, 한국사에서 배우는 헤이그 특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게 1907년 7월 20일이었는데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날 정미늑약, 우리 정미칠늑약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또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이 차관급 관리에 일본인을 꽂아 넣겠다 이겁니다. 이거 차관 정치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 관리에 일본인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미늑약에 덧붙여진 비밀조치서에 군대 해산 내용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1907년 대한제국은 군대도 해산이 돼 버려요.
1909년이 돼서는요, 기유각서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사법권까지 박탈을 하고요. 1910년에는 경찰권도 박탈을 해버립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팔다리 다 잘라버린 거예요. 황제 강제 퇴위시키고, 외교권 없애버리고, 사법권 없애버리고, 군대도 뭐 그 전에 없애버리고, 경찰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팔다리 다 잘라놓고 낼름 일본이 먹어버린 게 바로 한일병합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사 개념 정리를 쭉 하다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가슴 아픈 장면이 또 나타나 버리고 말았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1910년대 일본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또 대확장하는 모습,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모습, 이렇게 1910년대 일본의 모습으로 또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희명입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로 돌아와서 오늘 일본사 개념 정리 10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대략 개념 살펴본다는 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현대사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또 스토리들이 있어서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뭐 최대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이야기까지 딱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후에 1910년대, 20년대 일본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무단 통치를 전개해 나갑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한국사 시간에 익히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에 무단 통치를 전개했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쪽의 상황이고, 저는 일본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1910년 일본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 1910년에 일본에서는요, 덴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덴노가 일본 천황이죠. 당시 덴노는 메이지 덴노였는데요. 이 메이지 덴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고토쿠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고토쿠 쇼스이라는 인물이다 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고토쿠 쇼스이라는 인물은 과거 러일 전쟁 때부터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했었고요. 반제국주의 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던 일본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던 아나키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1910년쯤 와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고토쿠 소스이 등 사회주의자들이 당시 덴노, 메이지 덴노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토쿠 수스이 등 사회주의자들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고토쿠 쇼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1963년 일본에서 재심 청구가 됐고요. 현재 일본의 많은 사학자들은 이 사건, 고토쿠 사건이 당시 사회주의자들 탄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천황, 덴노를 암살하려다 실패했던 그런 고토쿠스의 사건, 고토쿠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사회주의란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반국가 이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사회주의와 뭐 덴노 암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1910년에 메이지 덴노는 죽지 않았지만 2년 후에 바로 죽습니다. 1912년에 메이지 덴노가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덴노가 된 인물이 다이쇼 덴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쇼 덴노 집권기에 일본에서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시절에 일본이 참전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일본의 민주화 흐름입니다. 자, 먼저 1912년에 다이쇼 덴노가 이제 즉위를 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가스라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범한 가스라 내각은 3차 가스라 내각이에요. 앞서 1차 가스라 내각, 2차 가스라 내각이 있었는데, 자, 이 가스라 내각에서 가스라라는 인물이 바로 가스라 다로라는 인물인데요. 지난 시간에 러일 전쟁 그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그 가스라가 바로 이 가스라입니다.
자, 근데 이 가스라 내각은요, 당시 천황과 좀 밀접하게 지냈고,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며 군비 확장을 하는 이런 정책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민들이 많이 반발하게 돼요. 일본 국민들 중에 특히 이 중상층들이 가스라 내각에 처음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이게 민중의 확산이 되면서 결국 민중들의 폭동처럼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요, 경찰서도 막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습격하는, 친정부 언론사도 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황한 가스라 내각이 버티다 결국 내각 출범 62일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민중들의 힘으로 가스라 내각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우리가 다이쇼 정변이라고 불러요. 1913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이쇼 정변을 계기로 일본 사회의 민주화 흐름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언론도 이렇게 자정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민중에게 민주화의 흐름이 확산이 됐고, 시민 조직들이 새롭게 출범해서 보통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화 흐름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게 1910년대부터 해서 1920년대 전반기까지 쭉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는 하는데, 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1913년부터 쭉 1920년대 전반까지 이렇게 민주화 흐름이 일본 사회에서 전개가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진행되는 그 초반기에 1914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국 협상팀 세력이 편을 먹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또 오스만 제국 등 이런 동맹국 팀이 편을 먹고 이제 싸웠던 그런 세계대전이 되겠는데요. 당시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 관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902년에 1차 영일 동맹이 형성이 됐고 1905년에 2차 영일 동맹이라 부르는 것도 이제 전개가 됐었잖아요. 아무튼 영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세계대전을 치르던 영국이 일본에게 전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영국과 상대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독일의 무장상선을 좀 검사해다오라며, 즉 독일 무장상선 수색을 딱 일본한테 영국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영국은 딱 이 무장상선 수색까지만 딱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전면 참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앞서 했었던 그 요청을 취소해요. 아니야, 일본 너네 안 해도 돼. 취소를 했는데 일본이 그냥 냅다 참전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영일동맹 관계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구실로 참전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은요, 유럽에서 전개가 되는 이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좀 확보하고 아시아 내에 자기의 지위를 좀 높여보려는 그런 의도로 전쟁에 적극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 안의 산동선 지역으로 일본군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둥반도로 들어가서 칭다오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일본이 적극 군사 개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중국 내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점령한 일본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유럽 애들 정신이 없어요. 유럽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쟤들이 이 아시아 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일본은 이걸 이용해서 과감하게 중국의 21개조 요구라는 것을 딱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집권자는 위안스카이였어요. 이 위안스카이에게 1915년 21개조 요구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 요구 내용 중에 이제 골자가 뭐냐면, 산둥성에 이 과거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권을 전부 다 일본한테 넘겨달라. 그 다음에 위순과 다롄의 조차 기한을 99년 연장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또 남만주 철도 뭐 거기도 99년 연장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위순 다롄 이쪽 지역은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하고 들어가서 이제 막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 이런 이권을 우리 일본에게 다 인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데요. 중국 안의 반발은 당연히 거셌겠죠.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결국 이걸 일본에게 요청을 수락을 해줘 버립니다. 뭐 일본의 위협도 있었고, 또 위안스카이 입장에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걸 인정해 줘 버립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 전쟁 이후 사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또 과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럽은 물자 부족 현상과 어려움에 놓였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본 물건이 주도적으로 더 잘 팔리게 됩니다. 유럽 물건들보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유럽의 배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졌는데 일본 선박이 여기서 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운업, 조선업이 일본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세계 3위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해운업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했는데 아무튼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들이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응징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제회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전승국들이 이제 패전국을 각각 이제 그 불이익을 주게 돼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승국 입장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전승국이었던 중국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중국 안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이권들, 일본이 제출했던 21개조 요구의 그 내용들 철회해달라고 국제회의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일본은 손 써놨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중국 내 이권이 인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21개조 요구 내용 등 중국 안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독일의 이권을 그대로 일본이 얻게 돼요. 게다가 적도 조금 위에 독일이 갖고 있었던 태평양 지역의 그 섬들을요 일본이 위임 통치하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섬도 태평양 쪽에 더 얻게 됩니다. 일본은 이득을 많이 취했네요. 아무튼 파리 강화 회의에서 서양 열강들이 일본 편 들어주게 되자 중국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사 운동이에요. 외세들 정신 차려라, 일본 이권 물러가라 이러면서 반일,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오사 운동인데 여러분들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1919년이거든요. 바로 두 달 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 3.1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중국 민중들이 일어난 것이 오사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겠죠.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 안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3.1 운동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찌껍했어요. 완전 한번 이제 움츠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통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이 한국의 무단 통치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문화 통치라는 개념으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물론 그 내막은 상당히 기만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꾸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하는 게 한국 식민 통치하면서 한국인들 이렇게 억압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사람들 이권 뺏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한 일본 안의 지성인들에 의한 어떤 그 정부 비판 이런 것도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년입니다. 21년에 국제사회에서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바로 미국의 일본 태클 걸기입니다. 이게 바로 1921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었습니다. 미국의 견제였는데 크게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9개 국가들을 모아요. 이 열강들을 모아서 내세운 게 해군 군비 축소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는 해군 군비 축소 회의인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저기 멀지만 태평양 건너 일본이 해양 강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막대한 또 이권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이를 일본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이 서양 열강들이 약간 그 힘들어하는 틈에
일본이 해양 강국으로 막 성장하고 해운업도 막 세계 3위로 올라가고 선박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가 해군 키워서 태평양 건너 미국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서양 건너편엔 또 섬나라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군비 축소를 하게 되는데 당시 군비 축소 회의라고 하면 초점이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군으로 쳐들어오기에는 아직 당시 공군 비행기가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침략을 받는다면 또는 서로 남의 나라 쳐들어간다면 해군으로 쳐들어갈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해군 군비 축소 회의가 열렸고 일본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국의 합의에 의해서 해군 군비를 축소하게 되고요. 10년간 전함 축조도 금지되는 이러한 그 약속들을 서로 하게 되는데 일본은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이 견제를 당한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데 해군 군비 축소에만 이 회의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 내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권들을 뱉어내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 너네가 갖고 있는 그 한반도의 그 식민지 지배권 이런 거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게. 단 중국 안에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뱉어내. 산둥반도 뱉어내. 그 다음에 21개조 요구 중에 이거 철회해.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한테 영일동맹 폐기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영국도 당시 일본과의 동맹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도 동맹을 파기하길 원했고 미국이 요청하고 이러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영일동맹을 이때 끝내게 됩니다. 한편 워싱턴 회의에서는요. 중국의 독립, 주권, 그 다음에 영토를 보존한다. 그 다음에 중국 내에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균등의 의미가 뭐냐면요. 중국 안의 이권을 먹을 기회를 균등하게 다른 나라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과거 이 워싱턴 회의 직전까지 중국 안에서 일본이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일본 뱉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 안에서 공평하게 좀 먹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기회균등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워싱턴 회의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열강들이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이권을 서로 나눠먹고 또 해군 군비도 축소하는 이런 주제로 전개가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 이 워싱턴 회의 내용을 다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내 이권도 뱉어내야 되고 영일동맹도 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러면 국제적으로 완전 왕따 고립이 될 판이었거든요. 여튼 이렇게 외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요 또 상당수의 또 정치 세력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너무 굴욕적이었다라는 거죠. 워싱턴 회의를 갔다 온 일본 그 세력들은 협조 외교였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우리가 한 것이다. 협조 외교다라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이 강경한 정치 세력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굴욕이다. 연약하고 모욕적인 외교를 했다. 라며 상당한 일본의 분위기가 이제 보수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져야 돼. 라며 군부가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일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튼 아까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말씀드렸는데 1920년대 들어와서 24년에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반영된 내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각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내용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의회 정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 내에 이런 그 개혁 세력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반영돼서 뭐 보통선거 이런 게 이제 실현은 됐지만 완벽하게 다이쇼 데모크라시 세력의 의견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실현된 그러한 일본은 아니었다. 오히려 워싱턴 회의 이후 싹트게 되는 조금씩 더 꿈틀꿈틀 일어나는 보수 군부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1930년대 일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1930년대 군국주의 세력의 강압적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의견 좀 반영한 의회 정치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은 매우 강경한 군국주의 국가가 돼버리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 11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대전 속에서의 일본, 그 다음에 1차 대전 직후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1930년대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이 대외 침략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마구 짓밟게 됩니다. 자, 그 모습 살펴볼 텐데요.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꽤나 성장을 하게 됐죠. 유럽의 혼란을 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이 전쟁으로 매우 혼란한 그 틈에 일본이 중국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운업 강국으로도 성장을 했었던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일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견제 들어갔으니 그 견제가 1921년 워싱턴 회의였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안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중국 안에서 많은 발을 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워싱턴 회의였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선 좋게 말해서 국제사회에 협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걸 또 굴복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굴욕적 외교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국제사회에 협력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또 꽤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보수 세력, 군부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들이 매우 무능하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국민들은요, 오히려 보수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이 보수 군부 세력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만주는요, 일본이 애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러일 전쟁 직후에 이미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조차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랴오뚱 반도를 관동주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그 자치지역처럼 다스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만주의 그 철도 있잖아요. 남만주 철도를 일본이 또 러일 전쟁 이후에 장악을 했었는데, 남만주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대도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일본 관동군이라는 거예요. 관동군, 오늘 또 얘기가 또 나올 텐데요. 이 관동군을 만들어서 철도 보호 구실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본의 보수 군부 세력은 이 만주를 차후 자기네들의 식민지화하려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주군벌이 손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1920년대 중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중국은요, 여러 군벌들로 나뉘어서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던 매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군벌들이 난립한 혼란한 시기에 일본이 손쉽게 만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만주 군벌 장쩌린과도 일본이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생각과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장제스가 국민혁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혁명이라는 것은요,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산당과 손을 잡고, 물론 이제 중간에 공산당과 손 잡았던 국공합작이 깨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제스가 중국 남부에서 출발해서 북벌이라고 하죠. 군벌 세력들을 쫙 밀어내는 게 장제스의 북벌, 국민혁명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해요. 장제스가 중국을 딱 통합하듯이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주군벌 장쩌린이 과거에는 일본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제스의 북벌로 밀려난 이후에는요, 만주에서 일본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일본 입장에서는 차질이 생겼네요. 중국 안의 군벌들이 난립한 이 혼란한 분열의 시기를 이용해서 만주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중국이 장제스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만주 군벌 장쩌린은 비협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자 이 보수 군부 세력은 초조했는지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장쩌린을 죽여버리는 일이었어요. 1928년 상황이었는데요. 1928년에 장쩌린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기차를 일본이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장조린을 암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발생을 하자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비난이 일본을 향해서 크게 일어났겠죠. 일본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되고요. 군인 출신 총리 대신이었던 다나카 기이치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아닌 관료 출신의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마구치 오사치라는 관료 출신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하마구치 총리는요, 앞의 모습과는 이제 달리 나가요. 하마구치 총리는 중국을 향해서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대중국 평화 외교를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합니다. 앞에 보수 군부 세력들은요, 중국 확장을 위해서 막 돈도 쓰고 투자도 하고 싶었고 강경하게 나갔는데, 이 하마구치 총리는 중국을 향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자 보수 세력들은 이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하마구치 총리가 이런 과정에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일본도 이 대공황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 속에서 하마구치의 긴축 재정 정책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돈도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해야 되는데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1930년에 런던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런던 군축 회의인데 이게 해군력 축소 회의였습니다. 해군 군비 축소 회의였는데 일본이 여기에 이 하마구치 총리가 또 협조를 하게 되면서 해군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일본 군부 세력, 특히 이 군인 세력들 안에서 해군 세력들의 반발이 커졌겠죠. 결국에요, 이 보수 군부 세력들의 반발로 하마구치 세력은 위기를 맞게 되고요. 하마구치 총리가 암살의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파 청년의 총을 맞았고요. 당시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상처가 악화가 돼서 193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1년 상황이 어땠냐면요, 일본이 이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마구마구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3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을 한 아주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자 보수 군부 세력은 이 일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주라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만주를 자기네들의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먹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국민들도 경제가 워낙 안 좋게 되니까 정부를 향해서 비판적이었고 오히려 보수 군부 세력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 군부 세력은 의회를 막 무시하고 지네 멋대로 해 나갑니다. 당시 총리가 와카스키 레이지로라는 총리였는데 총리의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군부 세력이. 그래서요, 군부가 지네 멋대로 결국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1931년 9월에 있었던 류타오후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주에 있었던 일본 관동군이 류타오후 지역의 철로를 폭발을 시켜놔요. 그리고선 이걸 중국 소행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일본의 자작극이었죠. 이걸 구실로 만주를 쳐들어간다는 건데, 자, 당시 와카스키 총리는 이걸 반대했는데 군부가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결국 전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쳐들어간 일본은 순식간에 펑텐 먹고 창춘 먹고 만주 전역을 막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럼 당시 중국의 장제스는 뭐 하고 있었느냐? 장제스는 당시 중국 국내에서 공산당 토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 군벌 장쩌린의 아들 장쉐량이 있었어요. 이 장쉐량도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세력을 물려받았는데 이 만주 군벌, 사실 이 만주 군벌을 우리가 봉천 군벌이라고도 해요. 봉천이 펑텐이에요. 봉천파 만주 군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장쉐량이 당시 베이징 쪽에 군대를 몰아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만주 지역에는 세력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걸 일본이 쭉 먹어치운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의 반발도 부담이 되고, 사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눈치도 보이거든요. 국제연맹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 이상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만주국이라는 만주족의 국가다라는 걸 세워놓고 과거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의 원수로 딱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만주국이라는 것을 1932년에 세웠는데
중국에서 장제스는요, 이거는 불법이다라며 국제연맹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나와요. 이 조사단을 리튼 조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사단이 만주를 조사한 다음에 이 만주국은 일본이 침략을 해서 만든 것이다, 이 만주사변은 일본의 침략 행위였다라고는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주는 중국 것임을 인정을 하고 대신 만주 안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권을 보장해주자, 이런 식으로 타협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연맹의 합의안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누카이 스요시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만주는 중국 영토다라고 인정을 해주려고 하니 일본의 군부 세력들은 당연히 못마땅했겠죠. 결국 일본의 군부 세력 내의 청년 해군 장교들이 이누카이 총리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일본 정치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주도는 군부 멋대로, 보수 세력 멋대로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은 만주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군부 세력들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싶었어요. 이미 산둥반도 지역도 일부 먹고 있었거든요. 당시 장제스의 북벌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산둥반도 일부를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본군이 있었고 만주는 또 일본이 먹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래서 화북지방 베이징 지역까지 먹어서 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야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중국 전역을 먹어야겠다라는 보수 군부 세력들의 꿈이 있었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한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1937년에 7월 7일, 이걸 뭐 중국에선 7.7사변이라고도 부르는데, 루거우차오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루거우차오 지역이 있어서 루거우차오 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총성이 따다다다닥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요, 일본군 진영이 있었고 중국군 진영이 있었는데 총소리가 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자 일본군 진영에서 장교가 급히 병사들을 모아서 점호를 했는데 병사 한 명이 비어요. 야, 이거 총에 맞았나 보다 라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총성이 있었고 일본 병사가 한 명 실종됐는데 중국에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네 멋대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구실을 만든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건으로 중일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937년 7월 7일이었는데 당시 이 직전의 중국 상황은 어땠냐면은, 장제스가 공산당 토벌에 집중을 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계속 야욕을 부리고 만주 먹고 중국 지역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중국 안에서는 장제스와 공산당 사이에 국공합작을 하자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이제 시안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공산당 토벌에 집중하던 장제스를 장쉐량이 감금을 하고, 그리고 공산당과 손잡고 일본에 맞서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그 약속을 어거지로 받아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중국의 상황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아시는 분들이 왜 그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얘기를 왜 안 하나 할까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건데, 우리는 지금 일본사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일본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국이 대대적인 침공을 하게 됩니다. 7월 11일, 37년 7월 11일입니다. 37년 7월 11일에 일본 병력이 총 집결을 하게 되죠.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군대들이 오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까지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25일부터 총공세를 하게 되고, 7월 말쯤 돼서 7월 30일쯤 돼서는 텐진도 먹고 베이징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또 남쪽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상하이, 또 난징 막 공격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상하이에서 일본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예상처럼 전쟁이 전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안에서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어요. 전쟁 전에는 장제스가 구두로 합의만 했었는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상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을 잡아요. 공산당이 국민당 장제스의 그런 지도에 협조를 하기로 하면서 거세게 중국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항이 완강해가지고 일본도 고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장제스는 원래 수도였던 난징에서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고 충칭에서 일본에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1937년 12월 13일에 원래 수도였던 난징이 일본군에게 완전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난징을 점령하기까지 매우 고전했던 일본이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마치 뭐 그동안 쌓였던 거 풀듯이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난징에 살고 있는 잠재적 적들을 모두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때로부터 이제 1937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어마어마한 학살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중국군 잔당속탕이라는 명분으로 패잔병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죽입니다. 강간도 했고요. 엄청난 살육을 전개했는데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무려 3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잔혹한 모습을 보이던 일본. 그런데 난징을 점령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네들 생각만큼 중국 전역을 확보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은 자기네들 뜻대로 전개가 되지 않았고 일본군이 확보한 지역은 중국 동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자와 자원이 필요했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전선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지역을 먼저 쳐들어가면서 전선을 확대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1940년 9월 달이었는데 일본이 베트남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내세웠던 구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은 뭐냐면요, 서양 침략자들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뭉쳐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서양에 맞서고 아시아 민족들 함께 번영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평화를 위했다라는 이 대동아 공영권이 결국에는 아시아의 평화를 깨고 있는 거였습니다. 일본에 의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에 의해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평화는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일본이 확대하게 되자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석유 수출 금지, 고철 수출 금지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때리게 되고요. 미국 내 일본인들의 자산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당하게 돼요. 전쟁을 하려면 철도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공급이 크게 부족해지는, 끊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위기에 빠진 일본, 이제 더 막 나갑니다. 전선을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되겠는데요. 이 일본이 막 나가는 모습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정리 12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본사 11번째 시간에 일본이 만주 먹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당시 상황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만주 먹고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가 일본을 좋지 않게 봤는데 일본이 중일전쟁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래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맹비난이 있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욕은 또 욕대로 먹으면서 중국 안에서의 전쟁은 자기 뜻대로 되지는 또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항도 완강했었거든요. 이래서 전선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먹고 자신들이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자기들은 좀 쉽게 먹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했거든요, 2차 대전 상황에서. 이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 이 식민지 본국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러자 일본은 큰 저항 없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먹을 수 있겠다. 이래서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하고 들어왔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와
그 다음에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해 버립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과 석유가 엄청 필요한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또 미국에서 석유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미국의 조치는 일본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1940년 지나는 상황이었는데 41년이 돼서는요, 미국이 영국, 중국,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ABCD 포위망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A, 아메리카죠. 미국. 그 다음에 B, 브리튼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C, 차이나죠. 중국이고. 그 다음에 더치, D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국가가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한 겁니다. 전략 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는데요. 이렇게 압박을 받은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죠. 중국에서 철군해라.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와 맺었던 삼국 방공협정 파기하라. 이렇게 미국이 조건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에서 철군하는 건 안 될 일이었어요. 일본은 당시 중국에서 이미 전쟁을 많이 수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뺀다는 것은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자존심에도 크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요. 일본 군부의 위치가 흔들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중국에서 군대를 뺀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서 절대 군대를 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히려 미국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을 기습해서 큰 타격을 입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었는데 기습이라면 이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 미국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에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장악을 하면 미국이 회복해서 일본과 싸움을 다시 한다 해도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강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계획대로 선빵 날리는 데 성공을 했죠. 미국 태평양 함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선빵 날리고 그리고 계획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전선을 확대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분노에 차 넘치고요. 일본을 향해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웠는데 그런데 이 자와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감에 더욱 넘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일본이 계산했던 것보다 미국의 회복력은 훨씬 빨랐습니다. 이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이 와해됐던 태평양 함대, 이 무너졌던 전함들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일본 본토를 폭격을 하게 되는데요. 1942년 4월 18일 미국은 항공모함에 폭격기들을 싣고 일본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 공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명 둘리틀 공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 공습으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본토를 공격당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의 천황, 왕이 살고 있는 도쿄를 공격당했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충격 속에서 일본이 반격을 하기 위해 19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미드웨이 지역은요, 하와이 서쪽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해요. 앞으로 미국이 일본을 또다시 공격할 때 어떤 그 발판이 되는 지역을 일본이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하와이를 이제 먹을 건데 하와이 점령할 때 교두보, 전략적 교두보가 될 위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아모 해독을 통해서 일본의 미드웨이 공격을 미리 감지했고요. 그 다음에 전투 과정에서 미국이 운 좋게 일본의 항공모함을 먼저 발견을 해서 폭격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박살난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잃게 되고요. 미국은 1척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비행기를 248기를 잃게 되는데 미국은 150기를 잃었고요. 전사자는 미국이 일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패배로 끝난 게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싸움이 19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 전개가 된 과달카날 전투라는 겁니다. 이 과달카날 지역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있는 그 섬인데요. 이 섬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이 이 솔로몬 제도의 몇 개 섬에다가 자기네들 기지를 만들어요. 정찰 기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장도 만들었는데 이 과달카날에 만들어지는 비행장을 미국이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2년 8월에 쳐들어가게 되고요. 미국이 일단 점령을 했는데 그 후 일본이 또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했는데 결국 이 6개월의 싸움 끝에 미국이 압승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런데 과달카날 전투 직후에 유럽에서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연합국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점점 일본에게 전세가 안 좋게 돌아가죠. 결국 일본은요, 전선을 인도로 또 바꾸게 됩니다. 인팔 전투라는 걸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가 44년 3월이었는데 인도는 영국 영이었죠. 영국 영토였는데 일본이 거기를 친 겁니다. 특히 이 인팔이라는 지역은요, 인도 동북부인데요. 여기서 연합국이 중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한다면 중국 안에 있는 이 중국 군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쪽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영국군과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일본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이 주도권도 상실을 하게 돼요. 초반에 선빵 날리고 자만심에 빠졌던 일본은 계속 삽질하다가 곤경에 빠져가고 있네요. 44년 7월에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사이판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뺏어갔던 필리핀도 미국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일본은 점점 곤경에 빠져가고 전투기도 부족해서 이때부터 막 카미카제 특공대 나오는 겁니다. 자폭, 폭격기 날리는 거죠. 미국 항공모함에다 그냥 때려 박는데 수많은 조종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잘 훈련된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에서 많이 소실됐고 이 가미카제에 동원되는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훈련병들 뭐 이런 애들이 또 많았어요. 아무튼 이들 동원해서 미국 항공모함에다가 폭탄 싣고 때려 박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희생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에게 큰 타격을 또 주지는 못하는 게 가미가제 특공대였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렇게 일본은 삽질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필리핀까지 들어온 미국은요, 일본 본토를 노리게 됩니다.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 전략적 거점인 이오지마 섬 지역을 미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오지마 지역은 일본 본토 남쪽에 있는 섬으로 일본이 당시 거기다가 비행장하고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군 비행기들이 일본 본토로 쳐들어갈 때 이오지마에서 탐지를 해서 걔네들 쏴 떨어뜨리려고 이오지마에다 그렇게 기지를 만든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오지마를 먹어야 일본 본토를 잘 습격할 수가 있습니다. 폭격기가 갔다가 또 돌아올 때 이오지마를 비상 착륙 지점으로 활주로도 만들 그럴 미국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오지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미국이 이오지마를 점령을 해 버립니다. 이 이오지마 전투가 4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전개가 됐고요. 이 전투 전개되는 그 45년 3월에 미국은 도쿄 대공습을 감행합니다. B-29 폭격기로 도쿄를 박살을 내요. 대폭격을 해버렸죠. 이때가 또 45년 3월이었고 그리고 그 직후 45년 4월에는 오키나와도 미국이 공격을 합니다. 45년 4월부터 6월 달까지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이 오키나와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 전투가 전개가 되던 4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의 동맹국 독일마저 항복을 하자 이제 연합국은 일본에 오로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독일도 항복하고 미국이 오키나와도 점령한 직후인 45년 7월 달에 연합국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항복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 상황인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 날리는 겁니다.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첫 발을 떨어뜨렸죠. 엄청난 피해를 일본은 보게 됐는데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3일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발 더 떨어뜨립니다. 엄청난 피해가 또 벌어졌죠. 일본은 이제서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천황 그 덴노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신앙심으로 버티는 차원도 있었어요. 또 군부가 워낙 완강하게 또 항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 군국주의를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또 강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항복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되고 8월 15일 날 항복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보수 군부 세력은 도저히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봅니다. 8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일본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육군 수뇌부가 쿠데타 세력들을 설득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 포기를 결국 그날 밤에 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을 거치고 나서 8월 15일 날 극적으로 일본은 항복 방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가 45년 8월 15일이었고 그해 9월 2일에 미주리호에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주리호 갑판에서 항복 문서를 서명한 그 시점부터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도쿄에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일명 SCAP가 설치가 되고요. 이걸 GHQ라고도 부릅니다. 제네럴 헤드쿼터라고 부르게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에 연합국 군 최고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통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GHQ는 이 일본의 민주화, 그 다음에 일본의 비무장화를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대를 해체시켜버리고요.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벌들, 여기서 말하는 재벌들은요 군수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이 군수기업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미국에 의한 일본 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46년 1월 1일 쇼와 덴노, 당시 쇼와 천황이죠. 히로히토 일본 왕입니다. 이 양반이 나와서 천황 인간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동안 천황을 신격화했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 인간이었어요. 이걸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6년 5월 달에는 도쿄 재판, 일명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 전범 처리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어요. 주요 전범 2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도조 히데키 등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받고 사형당해야 될 일본 왕 히로히토는 이 재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가 재판에서 빼줄 테니 인간선언해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일본 왕은 재판을 모면을 하고 이후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6년 11월에 일본에서 신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이 또한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천황을 단순한 상징적 존재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천황의 권위를 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주권 재민, 그 다음에 인권 강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 신헌법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을 아베 총리가 이걸 또 개정하려고 또 난리를 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훗날 또 일본 현대사 볼 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렇게 찌질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는 패전국, 전범국 일본이 1950년대를 거치면서 갑자기 부활하게 됩니다. 패전국, 전범국 이렇게 찌질하게 그냥 짓밟혀야 되는 일본이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를 이용해서 또 6.25라는 우리의 가슴 아픈 전쟁을 이용해서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일본 자체가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까지 딱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때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얘기해야지 했었던 것을 촬영하다가 깜빡하고 지나친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 떨어진 이야기하고 바로 일본의 항복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원자폭탄 투하 직후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참전을 했었죠. 이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가서 일본 관동군을 순식간에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일본이 항복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제가 이 준비할 때 이렇게 끄적끄적 써보기는 하는데 막상 촬영 때 그걸 두고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바로 댓글에 소련군 참전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서 이 시간에 챙겨서 언급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망했었는데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박살이 났죠. 그런데 이 박살난 일본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되살아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부흥의 계기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을 발판으로 전범국 일본이 되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오늘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요, 전쟁 직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경제, 군사면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요, 미 군정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었죠.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의 통치였는데 그걸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고 메가더가 들어와서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처참했죠. 일단은 뭐 주요 도시들이 박살이 났고 산업 기반 시설들도 다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미군정에 사정해서 46년에 들어서서 중유 수입이 허용이 되고 그때부터 일부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가 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미 군정청이 전범 기업들, 전범 재벌들을 해체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평화헌법 있잖아요. 그 평화헌법 체제에서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면으로 박살이 난 일본이 어떻게 6.25 전쟁을 활용해서 되살아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일본에선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다 라며 좋아했대요. 하늘과 신이 돕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설도 있어요.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만세를 외쳤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마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이웃 국가의 전쟁을 가지고 그렇게 교양 없는 짓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천우신조 어쩔시고 한 거 보면 뭐 충분히 또 그랬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선 또 당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신이 또다시 카미카제를 불게 하셨다. 카미카제, 신풍이죠. 신이 또 하나의 일본을 위한 바람을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훗날 일본이 성장한 후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은 이웃 국가의 핏값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일본은 6.25 전쟁을 몹시 반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군사, 정치 순서대로 일본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이 유엔군은 미군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군은 전쟁 무기, 물자들을 미국에서 일일이 다 가져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을 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본의 토요타 등 자동차 회사에 군용 트럭 등을 발주하게 되어 전쟁 중에
6.25 전쟁 때 활용된 이 군용 차량의 80%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무기의 70%도 일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일본은요, 특수조달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물자들을, 전쟁 무기들을 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거의 문 닫았던 일본의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 2년 차가 됐을 때에는요, 일본의 400여 개의 공장이 미군을 위해서 돌게 되고요. 전쟁 3년 차가 됐을 때에는요, 미국을 위해서 일본 공장 860여 개가 돌아갈 만큼 활발하게 미군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전쟁 전에 2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9억 달러로 약 4.5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연합국 군최고사령부가 일본 재벌들을 해체시켰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재벌들이 6.25 전쟁을 계기로 다시 형성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다시 묶어서 재벌, 그룹들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49년 당시만 해도 거의 망할 지경이었고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던 미쓰비시, 또 뭐 도요타, 이런 재벌들이 다시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바로 6.25 전쟁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년에 패망했던 일본이 전후 7년 만인 52년쯤에는 모든 경제를 회복하게 되고요. 기계, 자동차, 중공업 등이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범 국가로 패망했던 일본이 6.25 전쟁을 발판 삼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군대 보유가 금지가 됐었죠. 일본은 그래서 경찰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름상으로는 이제 군대가 아닌 건데, 일본이 전쟁에서 미국에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서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경찰을 무장시키는 건데 이걸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데, 미국의 구실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 군사적 공백이 생기고 미군 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하다며 7만 5천의 경찰 예비대라는 무장 경찰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경찰 예비대가요, 52년에는 보안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54년에는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바로 6.25 전쟁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국제적 정치적 상황을 좀 묶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미국 때문에 일본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됐죠. 심지어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고요. 북한이 또 공산화가 됐고, 그 위에 소련이라는 공산 국가가 딱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서 남한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공산 세력에게 저항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일본 살려주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본 내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추방을 하고 공직의 군국주의자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51년 9월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51년 9월이면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에 미국이 주도해서 연합국 48개국이 모여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곧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즉 미 군정의 통치를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 발효일인 52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미 군정이 종식이 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요, 일본의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참여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진 같은 날 1951년 9월 8일에
미일 안전보장조약까지도 체결이 됩니다. 이 조약은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일본 내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으로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 둘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이런 작업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상황에 놓이자 일본 내에선 또다시 보수 세력들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이 보수 세력들은 심지어 50년대를 거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자, 50년대 일본의 정치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 전쟁을 통해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는 이야기까지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사에 대해서 간략히 쭉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1950년대쯤에 일본 사회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수 세력도 있었고 진보 세력도 있었고요. 이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합 집산하면서 정당들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 회복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던 같은 날에 미일 안보 조약까지 체결되면서 미일 군사 동맹이 형성되었다, 강화되었다, 이 말씀까지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자, 이 미일 안보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미국 편을 들고 미국과 친미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이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보수 세력,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어떤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당이 극우 보수 세력으로는 자유당이 있었고요. 중도 보수 세력으로 민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뭉친 진보 정당, 또 좌파적 성격의 정당이 사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55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1951년부터 55년 총선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좌우 대립이 심해졌는데, 심지어 이 사회당은요, 사회당 안에서도 급진 세력과 온건 세력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회당 안에서도. 그 보수 세력은 극우 자유당, 그 다음에 중도 보수 민주당에 또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55년 총선이 치러지게 되자 총선 때 사회당은요, 보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사회당 안의 분열을 통합합니다. 사회당 안에 있던 급진 세력과 온건 세력이 이제 힘을 합쳐서 총선을 치러냈고요. 총선 결과 중도 보수 세력인 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지만 과반 확보는 실패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2정당으로는 사회당이었습니다. 사회당이 2등을 했어요. 사회당이 온건과 급진 세력이 통합해서 선거 치르고 제2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는, 그런 제2정당으로 성장하는 힘을 발휘했고요. 제3당이 극우 보수 세력 자유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1등을 했던 민주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2정당 사회당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본인들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선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당과의 합당이었습니다. 같은 보수였지만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도보수 민주당이 극우보수 자유당과 손을 합치면서 보수 세력의 통합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당과 민주당이 55년에 합쳐지면서 창당된 정당이 자유민주당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흔히 자민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이 55년에 권력을 장악했어요. 자, 정권을 55년에 자민당이 장악을 했고 야당으로는 사회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구도, 이 정치 구도가 쭉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민당이 집권하고 야당으로 사회당이 존재하는 이 양당 체제, 이걸 우리가 55년에 형성이 됐다 해서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전개가 돼요. 그러면 이 55년 체제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은 자민당이 계속하고 제2 야당으로서 사회당이 있는 이 구도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수십 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계속
했었던 이유는 뭘까? 국민들이 왜 자민당을 계속 뽑아줬을까? 이걸 딱 잘라서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 자민당이 집권한 그러한 시기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잘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 먹여 살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잘 해왔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해서 지지를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우경화되는, 보수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쭉 유지가 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민당이 집권한 55년 체제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자민당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1960년에 자민당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강행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안보투쟁이라고 그래요.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관한 반대 운동이었는데, 이때 자민당이 조금 흔들렸어요. 지지도가 좀 흔들리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로 들어가서 1970년대에는 두 차례 석유 파동이 국제적으로 있었어요. 이러면서 일본 경제가 흔들거리게 돼요. 이 자민당의 집권은 일본의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위기는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1976년에 록히드 사건이라는 부정부패 사건이 크게 터집니다. 이 록히드 사건은 미국 군수회사 록히드라는 회사가 일본의 정치 거물들한테 뇌물을 준 사건인데, 이 일본의 정치 거물들이라고 하면 다 자유당 인사들이었겠죠. 이 록히드 사건은요, 사실은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록히드사가 여러 세계 나라의 유력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준 사건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이게 크게 터진 겁니다. 심지어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뇌물을 줬어요. 60년대부터 일본의 자유당 거물들이 뇌물을 몇 명이 받은 겁니다. 이게 76년에 터진 거예요. 이러면서 자유당의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때 총선에서 자유당은 과반 득표에 실패합니다.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이 위기를 신자유클럽이라는 온건보수 정당과 손잡고 연립정권을 수립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이래서 자민당의 집권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록히드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집권은 유지가 됩니다. 그 후 1980년대에도 내내 자유민주당은 집권을 한 채 일본을 통치해 왔습니다. 1980년대는 심지어 일본의 경제가 활황을 맞고 있었는데, 이 일본의 경제는 사실은 1980년대 거품 경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이 경제, 현대 경제 흐름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서 경제 상황 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80년대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됐고, 1990년대에 넘어가면서는 이 거품 경제가 드디어 붕괴하게 됩니다. 자, 거품 경제 붕괴, 일본 경제 붕괴, 이것은 바로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1993년 선거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결국 또 과반 득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민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다른 온건보수와 손잡고 연립내각 구성해서 집권을 유지해 갔었는데, 1993년 상황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자민당이 워낙 하락하게 되자 자민당의 의원들이 막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해서 이런저런 군소 정당들을 각자 막 만들기도 했고요. 또는 진보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하는 등 여러 개의 정당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이래 놓고 이렇게 빠져나간 자민당 세력들이 일부 또 진보 세력과 손을 잡아서 8개 정당이 손을 잡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55년 체제의 붕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55년 체제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야당 사회당이 있는 체제였는데, 그런데 자민당의 집권이 무너진 거예요.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생긴 겁니다. 자민당 아닌 사람들이 뭉쳐서 정권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사회당도 이때 군소정당으로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이렇게 해서 자민당의 집권이 1993년 잠시 무너진 건데, 이걸
정권 교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면은 여당 자민당이 집권을 못하고 권력이 야당, 사회당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권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당이 집권은 못했는데 비자민당 연립내각이라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내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이래서 55년 체제의 붕괴, 자민당 집권의 붕괴는 맞지만 정권 교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민당 연립내각이라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세력들이 막 8개가 뭉쳤으니 안에 내분이 심했겠죠. 그래서 결국 10개월 만에 이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자 이때를 노려서 자민당이 사회당과 손을 잡고 사회당과 연립내각을 출범시켜요. 야당, 사회당이 자민당과 손을 잡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회당 지지 세력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그럴 만도 하죠. 이 진보 세력이었던 사회당이 보수 자유민주당과 손을 잡으니 사회당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막 빠져나가는 거죠. 이래서 이걸 계기로 사회당, 오랫동안 야당이었던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어쨌든 자민당도 자기네들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죠. 과반 확보가 계속 안 된 자민당은요, 이후 공명당이라는 정당과 손을 잡아서 공명당과 손잡는 연립정권으로 운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게 변화는 있었는데 자민당이 공명당과 손잡는 그러한 형태로 당시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게 돼요. 자, 그러면 군소정당으로 몰락한 야당 사회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당에서 일부 사람들이 탈당을 해요. 탈당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따로 창당을 했고요. 이 민주당이 여러 군소 정당 세력들 또는 군소 진보 세력들을 합쳐서 조금 덩어리가 커진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데 이 민주당이 이후 일본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민당에 맞서는 야당으로 서서히 성장을 해 나가던 이 민주당이요, 결국에는 2009년 총선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내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래서 자민당에서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2009년에 가서야 일본은 이 여야 정권 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총리직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54년 만에 자민당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완전히 뺏어가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민주당의 집권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2012년에 바로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은 넘어가게 되고요. 2012년부터 아베라는 인물의 집권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또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2012년부터 아베 독주가 진행이 돼요. 이 아베 자민당에 맞서는 야당 민주당은요, 2016년에 이런저런 세력들을 좀 더 합쳐서 민진당이라는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요. 이 민진당이 야당 역할을 하다가 2020년에는 또 이런저런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입헌민주당이라는 또 정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야당은 입헌민주당이에요. 집권은 계속 자민당이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5년부터 집권을 한 자민당이 지금까지 일본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간 바도 있고 또 중간에 잠시 비자민당 연립내각이라는 내각으로 자민당이 실각을 한 경우는 있지만 이 중간 몇 년을 빼고는 쭉 자민당이 일본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독특한 모습이에요. 정당 정치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정당이 국가 통치를 혼자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긴 있어요. 1등, 제일 혼자 오래 국가 통치를 하는 당 1등이 북한 조선노동당입니다. 북한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이 공산당들은 이 하나의 당이 오랫동안 국가 통치를 독점하고 있죠. 얘네 빼고는 일본 자민당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한 국가의 통치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 오늘 현대사, 일본 현대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 현대 경제 흐름에 대해서, 경제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1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일본사 개념 정리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민당 이야기 중심으로 일본 현대 정치사를 간략히 정리해 봐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현대 경제사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저번 시간인 일본사 개념 정리 13번째 시간에 6.25 전쟁을 발판으로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어떤 반공 정책의 반공 기지의 보루로 삼고 또 6.25 전쟁 기간에 일본에서 군수물품을 생산해서 조달받으면서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었죠. 그 후 사실들을 오늘 좀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나고 1955년부터요. 일본은 18년 연속, 즉 1973년까지 연 10%를 훌쩍 넘는 고도 성장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이 경제성장 기간에 집권하고 있었던 정당이 자민당인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의 정권 유지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성장도 그 발판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제성장 결과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경제성장 과정이 반영이 돼서 1964년에는 도쿄올림픽까지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1970년대 들어가서 일본은 잠시 경제가 위축됩니다. 이유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70년대의 경제 위기를 기술력 개발과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대 경제 위기는 일본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경제 상황도 70년대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는데 물가마저 폭등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딱 그 상황을 70년대 거치고 있었는데 특히 모든 경기가 안 좋았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제조업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물건이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인기도 떨어진 그 시장을 일본 제품들이 채우게 된 겁니다. 당시 일본 제품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품질 좋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 제품은 가격도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엔화의 환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엔화의 환율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 제품의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의 가격이 낮게 유지가 돼야 수출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유지하는 엔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은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미국에도 엄청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80년대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일본 제품들이 더 많이 인기가 있어요. 아주 일본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일 무역에서 엄청 적자를 보는 상황이 전개가 됐죠. 자, 이러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85년에 G5라고 해서 5국가를 뉴욕에 모읍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재무장관들을 소집을 합니다. 미국이 주최해서 소집을 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요. 일본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미국의 가격을 낮게 만들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플라자 호텔에서 모인 이 회의를 이제 플라자 회의, 여기에 이제 합의안이 나오는데 이 합의를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회의의 목적은 일단 첫 번째 타겟은 일본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 타겟은 독일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제품도 굉장히 또 많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수출을 늘리려면 미국 제품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미국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려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당시 국제적으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엔화 가치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 제품이 싸죠. 그러면 일본 제품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화의 가치를 올려야 되겠죠. 엔화의 평가를 절상시켜야 일본 제품이 비싸지겠죠. 이래야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잘 안 팔리겠죠. 자, 이걸 목적으로 플라자 합의가 결국 도출이 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치를 절상시키기로 합니다. 여기에 일본과 독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이제 미국은 이런 식이에요. 이 미국 경제가 위태로우면 세계 경제 위태로운 거 알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 1929년에 세계 대공황도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 너네 나라 다 힘들어지니까 우리 미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좀 완화시키자. 그 다음에 엔화 가치, 그 다음에 마르크 가치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또 힘을 보태주면서 결국 일본과 독일이 플라자 합의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결국 엔화 가치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엔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8.3%가 올라가고 마르크화도 7%가 올라가고요. 미국 달러는 30%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일본 제품이 시장에서 잘 안 팔리게 돼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이제 위축되겠죠.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일부 일본 기업들은 위기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기업들이 위태로워지고 일본 경기가 위축되자 일본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경제를 잘 돌리려면 돈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요.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쉽게 받고, 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예요. 대출은 쉽게 받고, 이 대출 이자는 적으니까 사람들은 대출을 이제 많이 받겠죠. 반대로,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은행에 저축해봐야 큰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차라리 싼 이자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해서 이윤을 얻는 게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이자 갚는 것보다 훨씬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또 버는 돈이 많다. 즉 대출 받아서 부동산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래서 일본의 수많은 자본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이죠. 부동산을 사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또 하나의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담보로 또 하나의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가격은 점점 폭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빚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가도 쭉쭉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것은 실제 가치가 아닌 거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거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1985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5배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활황 같지만 거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근면에서 이렇게 일본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야 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리고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1990년쯤 가서야 일본 정부가 야 이거 심각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게 뒀다가는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한순간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 정부가 정책 규제에 나서게 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요. 금리를 확 인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꿔간 돈 갚게 만들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갑자기 큰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갚아야 돼요, 돈을. 이자는 쭉 올라간답니다. 이러면 자,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샀던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부동산과 주식을 팔려고 내놓는데 살 사람은 많지 않은데 파는 사람만 왕창 많아진 겁니다. 순식간에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불황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일본의 어떤 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필요한 정책이긴 했으나 문제는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걸 하고 갑자기 이 빚을 갚게 만든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순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됐고 이때 형성된 이 경기 불황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흔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멈춰버렸고요. 소비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해요. 심지어
GDP가요, 한국에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역전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 상황이면 1년 안에도 역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진 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본사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시간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과거 7세기 이전에는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수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빨리 먼저 발전을 했었죠. 근데 7세기쯤 가면서 따라잡히는 듯 하면서 이 7세기, 8세기 거치면서 사실은 일본의 그 국력과 규모가 커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던 일본이요, 근대에 가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확 벌리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격차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식민 통치까지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서 위축이 됐는데 6.25 전쟁 계기로 이후 쭉 8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엄청난 급성장을 하면서 한국과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따라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역전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예전 7세기 이전처럼 또다시 국력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저 혼자 해봅니다. 아무튼 15시간에 걸쳐서 일본사 개념 정리를 쭉 전개해 봤고요. 앞으로는 일본사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주목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